안녕하세요. 문학초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루이자 메이 올컷의 조의 아이들입니다. 작은 아씨들과 조의 아이들의 저자 루이자 메이 올컷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업로드한 작은 아씨들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윌북 출판사에서 나온 고집쟁이 작가 루이자에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조의 아이들은 작은 아씨들의 후속작으로 두 편으로 구성됩니다. 각각 1871년과 1886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이번에 윌북 출판사에서 이를 묶어서 조의 아이들로 내놓았죠. 작은 아씨들이 조를 중심으로 한 마치 가문 네 자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면 조의 아이들은 조와 바이르가 키워내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의 아이들을 통해서 작은 아씨들이 완결성을 가진 대대로 사랑받을 만한 고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비록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충분히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읽었거든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플럼필드 학교는 조와 바이르 부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10여 명의 남녀 학생들이 있는데요. 넷과 댄이라는 아이들이 중심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두 아이는 고아라는 공통점이 있는 친구 사이죠. 또 조의 언니인 매그의 자식들, 데미와 데이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의 교육 철학에 따라 플럼필드에 오게 된 낸이라는 아이도 있죠. 그 이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와 바이르가 설립한 플럼필드 기숙학교에는 1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넷 블레이크라는 아이가 찾아옵니다. 10대 초반의 넷은 부모를 잃은 고아로 거리를 떠돌며 바이올린 연주에 푼돈을 버는 아이였는데 조의 친구이자 제부인 로리의 눈에 띄어 플럼필드로 오게 된 것이었죠. 조 부부가 로리의 추천을 받은 넷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넷의 플럼필드 생활이 시작됩니다. 플럼필드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넷과 제일 먼저 친해진 아이는 토미 뱅스였고 토미는 장난꾸러기였지만 본성이 선한 아이였습니다. 플럼필드의 아이들은 각기 작은 일이라도 거들면서 제 몫을 하고 있었고 넷 역시 다른 아이들을 도우며 지내기 시작하죠. 넷은 선량한 아이였으나 거리 생활로 인해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지만 바이르의 엄격한 지도로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쳐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넷이 거리 생활을 할 때 만났던 댄이란 소년이 플럼필드로 찾아오고 넷의 부탁으로 조 부부는 그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댄은 거친 야생마 같은 아이였고 영리해서 습득이 빨랐지만 어딘지 모르게 영악한 구석이 있어 조와 바이르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런 댄을 제일 좋아하는 아이는 다름 아닌 조 부부의 둘째 아들 테드였고 댄도 자신을 따르는 테드에게만큼은 잘 대해주죠. 얼마 후 댄은 건물 안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를 낼 뻔하고 이 일을 계기로 조 부부는 댄을 잠시 엄격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간 댄이 얼마 후에 학교를 뛰쳐나가 자취를 감췄다는 소식이 들려 넷 등 플럼필드의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한편 플럼필드에는 조 부부의 조카들도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매그 부부의 남매인 데미와 데이지가 그들이었습니다. 데이지는 플럼필드의 유일한 여학생이었는데 조는 남녀 학생들이 함께 지내는 것이 교육상 좋다고 생각하고 낸이라는 여자아이를 데려오죠. 낸은 괄괄하고 독립심이 강한 아이여서 얌전한 데이지와는 상반된 성격이었지만 곧 아이들과 어우러져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종적을 감췄던 댄이 불쑥 나타나고 조 부부는 자존심을 세우는 댄을 설득해 다시 플럼필드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내심 조 부부의 친절과 사랑에 감동한 댄은 변화된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지만 거칠어진 언행과 마음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죠. 얼마 후 로리가 오랜만에 플럼필드에 방문하고 자신이 소개한 넷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데요. 댄의 존재와 그가 자연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로리는 아이들을 위해 헛간을 개조해 작은 박물관을 만들고 댄 등 아이들은 자신들의 관심사에 따라 물건들을 전시하며 즐거워하죠. 한편 로리와 에이미 부부의 딸 베스는 어린 나이지만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플럼필드에 나타날 때마다 아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베스가 있을 때만큼은 품행에 더욱 신경을 썼기 때문에 한동안 잠잠했지만 그녀가 떠난 후에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죠. 토미가 모아둔 돈이 사라진 것이었는데 넷이 의심을 받았지만 알고 보니 잭이란 아이가 그 돈에 손을 댔다가 자백을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댄이 자기 친구 넷을 위해 애쓴 것이 알려져 바이르는 댄의 행동을 칭찬하죠. 시간은 흘러가고 사춘기에 접어든 댄은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 못하는데 조와 바이르 그리고 그들을 방문한 로리는 댄을 지도하며 키워냅니다. 얼마 후에 매그의 남편이자 데미와 데이지의 아버지인 존 브룩이 병으로 사망하고 플럼필드는 슬픔에 잠기죠. 이 일 이후 데미와 데이지는 부쩍 성장하고 특히 데미는 홀로 된 어머니 매그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다짐합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플럼필드의 아이들도 성년을 맞이해 각기 자신의 길을 찾아가죠. 토미와 낸은 의대생이 되어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토미는 대놓고 낸에게 호감을 표시하지만 연애나 결혼에 관심 없는 낸은 이를 거부합니다. 그런가 하면 댄은 자유분방한 성격에 따라 이곳저곳을 떠돌며 모험을 즐기면서 이를 찾아 나서는 중이었는데요. 넷의 경우에는 음악에 대한 재능을 키워주고 싶던 로리의 후원으로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되죠. 한편 플럼필드의 아이들을 키워낸 존은 다시 작가로서의 재능을 꽃피우고 그녀가 쓴 아동소설들이 흥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어느 여름에 오랜만에 아이들이 조 부부의 집에 모여 한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우애를 다지죠. 존은 특히 어릴 때부터 아픈 손가락이었던 댄에게 더 마음이 쓰였고 앞으로도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결심을 잘 유지하라고 합니다. 얼마 후 아이들은 각기 자기 자리로 돌아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죠. 낸은 자신의 계획대로 의사가 되어가고 독신으로 살면서 여권의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낸을 짝사랑했던 토미는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면서 조의 걱정을 덜어주죠. 넷은 로리의 풍족한 후원으로 잠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음악 공부에 매진합니다. 데미의 경우는 성직자가 되길 바라는 어머니 매그의 소원과는 달리 기자가 되었다가 출판사 일을 시작하게 되죠. 댄은 여행 중에 시비가 붙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 그만 상대를 죽게 만들고 그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괴로운 기간을 보내며 댄은 내적인 성숙을 이뤄가고 얼마 후에 추록하여 조 부부를 찾아오죠. 댄은 굳이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예리한 조는 뭔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구슬려 모든 일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조는 댄의 용기와 변치 않은 선량함의 칭찬과 격려를 보내고 댄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에 치유를 받습니다. 그는 조 부부의 조카인 베스에게 남몰래 호감을 느끼지만 자신이 그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방랑길에 오르죠. 이후 플럼필드 출신 아이들은 조 부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자로서 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아씨들 시리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조는 원래 작가의 길을 걸었지만 바이르와 결혼하고 나서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플럼필드라는 기숙학교를 설립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시작한 것인데 언뜻 보기엔 조가 애초에 원했던 작가의 길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죠. 사실 그녀는 작가로서의 꿈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다시 소설을 써 흥행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의 관점에서 플럼필드에서 아이들을 키웠던 십수년의 세월은 일종의 단절기간이자 공백기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정작 조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길러내는 시간을 보람되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저는 교육자의 삶 역시 작가로서의 삶에 못지않게 조의 본질적인 꿈을 이뤄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는 어린 시절부터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고 작가는 그녀의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었을 겁니다. 글을 쓰며 자유롭게 자신만의 세상과 인물을 창조해 표현하면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육자로서의 조의 삶 역시 그 상상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는 플럼필드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앞날에 대한 상상을 하죠.
아직 미숙하지만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머릿속에 그리며 행복을 느낀 겁니다. 조는 책을 펴놓고 미소를 지으며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예전에는 자신만을 위한 상상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상상이었다. 결국 조에게 있어서 작가와 교육자 모두 자신의 상상과 창작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본질적인 꿈은 자신의 풍부한 상상력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작가나 교육자나 모두 이를 실현하는 충실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희망 직업을 자신의 꿈으로 동일시하여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희망 직업을 얻지 못한 삶은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삶으로 여기게 됩니다. 직업은 자신의 본질적인 꿈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교육자로서의 조의 모습을 통해 되새기게 되죠. 다음으로 이 작품은 남성과 여성의 공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은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주로 조명되고 있는데 작품 속에서 여성의 삶과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녀의 생각을 대신하여 나타내고 있는 작품 속 인물이 바로 낸이란 인물인데 낸은 당시의 전형적인 여성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아이들 못지않게 활달하고 거친 면을 보이는 낸은 자라서는 자신의 목표에 따라 의사가 되고 독신을 고집하죠. 그리고 그녀는 여성들의 참정권 같은 시대적 과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전형적이지 않은 여성인 낸의 모습이었지만 조를 비롯한 플럼필드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이해하고 포용하죠. 뿐만 아니라 낸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제 생각에 루이자 메이 올컷이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공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남녀가 함께 공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고 보통 남자끼리, 여자끼리 공부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는 남편 바이르에게 남녀 학생들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결과 아이들은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하죠. 남성과 여성이 우리 아이들처럼 서로 믿고 이해하고 도와준다면 세상은 정말 멋진 곳이 될 거야. 이를 생각하면 결국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은 특정 성별 위주로 돌아갈 때가 아니라 양성이 조화롭게 공존할 때 비로소 멋진 곳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작가는 어느 일방이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루이자 메이 올컷 그리고 조가 만들어낸 플럼필드의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고 있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동화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 속에서 종종 자신의 어린 독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녀는 어린아이들에게 읽게 할 목적으로 이 작품을 집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전체 1부에서 4부까지 모두 읽어본 결과 결코 이 작품은 동화가 아니며 성인들이 읽어도 부족함 없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작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인 댄 때문인데요. 댄은 넷이 떠돌이 어린 악사를 하던 시절에 거리에서 만난 친구로 거친 환경 속에서 자라난 탓에 성격도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와 바이르 그리고 플럼필드 친구들의 헌신적인 신뢰와 사랑 덕분에 댄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온 세상의 어린 마음과 영혼에 가장 필요한 건 사랑과 보살핌이고 그 따스함은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어나게 해준다. 이 문장이 너무나 어울리는 댄에 대한 플럼필드의 사랑과 보살핌이었죠. 만약 이 작품이 변화된 댄의 모습과 이를 통해 그가 원하는 것에 성취하는 결말로 마무리되었다면 이 작품은 평범한 동화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댄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플럼필드를 떠났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후 그는 시비가 붙어서 사람을 죽게 만들죠. 감옥 생활을 하면서 도리어 내면에 깊은 성숙을 이뤄낸 댄은 죗값을 치르고 나오지만 그는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댄은 로리와 에이미의 딸인 베스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결국 귀하게 자란 그녀와 자신이 어울리지 않음을 깨닫고 포기하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작품이 단순한 동화를 넘어서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동화는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댄의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베스와 이어줬겠죠. 하지만 이 작품에서 댄은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는데 이는 실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면서도 플럼필드와 감옥에서 배우고 깨달은 대로 올곧은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댄의 모습은 성인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죠. 밝고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꽃을 피우는 이들이 있고 그늘진 곳에서 서리를 맞은 후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이들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작은 아씨들이라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과도 같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시련을 만나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향기를 뿜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조의 아이들 줍줍이었습니다. 작은 아씨들 영화와 책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작품을 읽어서 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율북 출판사의 광고비 후원으로 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